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이제 딱 사흘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나같이 웃을 수 있는 뉴스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를 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충희 한밭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남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군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혁신도시 지정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걸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 초 상반기에 지금 분양 물량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과열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그런 부동산 규제가 포함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이 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종업원 수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내가 발로 뛰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어떤 현실이 지금 바로 부딪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올 한 해 참 바쁘게 활동하셨죠. 네. 우선 각자가 생각하는 올 한 해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화면에 처음 나왔던 것처럼 혁신도시법이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또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혁신도시가 대전이 지정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대전과 충남에 있는 학생들만 공공기관 의무 채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법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기존에 존재했던 17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이 혁신도시법 개정 시행 이전에 또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4개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의무 채용을 하게 된다면 51개의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함께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좋은 취업기회가 열린 것이 저는 가장 올 한 해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였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전이 혁신도시법에 를 통해서 이제 지역 인재가 채용 확대되는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저는 이 대전의 침체 그리고 쇠퇴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계속 줄어서 147만 한 7천 명이 안 되죠. 지금 매년 지금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동시에 이 대전의 출산율,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 3분기에 0.84명입니다. 이 전국 평균도 안 되죠. 전국 평균이 0.88명인데 이렇게 저출산되고 또 기존의 인구도 빠져나가는, 그래서 인구가 주는 이런 쇠퇴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제 성장률이 0.8%입니다. 전국 평균이 2.8%고요. 충북이 6.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은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있고, 게다가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은 더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대전시가 과연 성장 지향적, 인구를 늘리는 그런 부동산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안정적인 스마트 디클라인이라고 하죠. 축소 지향적 정책으로 갈 거냐 하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대전시는 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단합니다. 육동일 교수님께서는 진단하셨고, 김정동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 2호선 트램 예타 통과가 좀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2호선이 처음 얘기된 게 96년이니까 2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들 많았죠. 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X축이 좋다, 순환선이 좋다, 고가로 해야 된다, 지하철로 해야 된다. 저희도 민원을 엄청 받았었거든요. 트램으로 추진하는 와중에도 고가로 가야 된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무슨 고가냐, 지하철이 최고다. 지하철은 어렵다는 거는 서로 다 아는 와중에도 이런 이제 논란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게 좀 큰 뉴스가 아닌가. 그리고 단순히 트램만이 아니라 이후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겠다는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선 것을 저는 올해 가장 큰 뉴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램과 고가형 자기부상 열차는 10년 논쟁인데 올해 그렇죠. 종지부를 찍었죠, 그죠? 예타 네. 면제 대상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남충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말씀 중에 트램 문제 제가 한 5초만 얘기할게요. 네, 김 차장님 그거 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시민들한테 알릴 걸 알려야 된다고 봐요. 대전시가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그 주변에 부동산값 폭락할 텐데, 양천구가 그래서 지금 철수했거든요. 인근 부동산값을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거를 대전시가 밝혀줘야죠, 그죠? 검증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면 운영비 적자가 늘 텐데 1년에 그게 몇백억이 될지 그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죠. 그 두 가지를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대전시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솔직히. 제가 지역 가장 큰 이슈는 가장 충격적인 것들을 뽑았는데요. 대전 경제 문제입니다. 잘 되려면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경제 정책, 비전 정책 모르겠어요, 뭔지. 또 이 투자 유치 가능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비 공모 사업을 계속 떨어지네요. 이번에 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이게 실리콘밸리처럼 창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국책 사업인데 인천시에 뺏겼어요. 국비 다 날라갔어요. 아니 4차 산업혁명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더군다나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것도 경쟁에서 세종시에 다 뺏겼어요. 정부 원망하고 이제 정치권 탓만하는데 반성은 없이.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시정에 이게 소통 부재, 갈등 관리 못한다. 근데 저는 덧붙여서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유 교수님 잠깐 진단했지만은 위기의식 가졌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죠. 맨날 국비 뺏기고 그다음에 리더십 없고 창의력, 기획력 부족하고. 이거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이란 네이버 유치업을 뺏기는 걸 딱 보고서 아이고 이거 대전의 미래가 이러네.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네. 아마 박영순 전 부시장께서는 하실 말씀 많겠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또 이 주제들을 또 다루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 지정 문제였습니다. 여야가 정말 한 목소리로 열심히 했었고, 또 그 결과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역의 이제 그 청년들도 한 30% 정도 공공기관 채용이 이제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직 갈 길은 머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부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우리가 이제 성취했습니다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는 이런 것은 아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1일 날 11월 31일이죠. 국회에서 산자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서 광역시도마다 한 개씩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산자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 간의 이해도 좀 다르고 또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전체 정치권, 대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지금 2차 그 공공기관 이전 계획 따라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을 다수 이전을 시키면 그 공공기관을 원도심이라든가 도심 재생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이전하는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기업에도 역시 의무 채용이 적용이 돼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인재가 육성돼야 지역 대학도 발전하고 또 지역 인적 자원이 개발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대전은 이런 점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대전에 뭐 제3청사가 만들어졌다. 해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지역 인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사 이제 혁신도시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뭐 우리 대전에 뭐 17개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 비율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 중앙정부는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비수도권에 이전해서 5만 2천 명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과 대전은 굉장히 여기서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뭐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돼야 되고 본회의 의결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지역 인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대전이 쇠퇴가 중지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육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그 혁신도시 이전 관련한 용역이 내년 4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야 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좀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요. 대전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제일 목적인데 기존에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금 상당수가 대전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 대전 이 충청, 세종, 충남 지부가 다 지금 세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좀 혁신도시 지정에서는 지금 쓴소리 좀 해야겠는데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부 정치권 얘기면은 전부 차별론, 소외론 갖고서 중앙정부나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먹혀 들어갈까요? 그 이 차별론, 소외론 때문에 이 시민들 정서 동원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나선 일이 시민 서명 운동이에요. 그 중앙정부 공무원들 만나보면요. 진짜 웃기는 짓 한다고 그래요. 서명 운동 그런 거. 갖고 와 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알맹이가 있어야죠. 만약 여기 혁신도시가 내용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서명하라 그러기 전에 혁신도시가 뭔지 시민들한테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능사는 아니다. 그 빠져나가고 그런 거 혁신도시가 알맹이가 있어야죠. 사실 그것도 없이 그냥
차별론, 소외론, 낙후론, 세태론 그러고 정치적으로 하면 된다? 아니 딴 지역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러면 대전 그러면 야 니네 많이 주지 않았느냐? 충남도 저 수도권 규제 그 혜택을 많이 받았죠. 대전도 야 대덕연구단지 정부 삼성사 뭐 K와터 뭐 카이스 갖다 놓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지금 대전은 첨단 도시가 바글거리는 실리콘밸리처럼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결과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소외됐다 그러냐? 과거에 기회 특혜는 어디 갔느냐? 이런 객관적으로 우리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가 경제 발전에 우리 대전의 혁신도시 내용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렇게 크게 이바지한다는 원대한 계획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이 기획력, 창의력 갖고 그거 갖고 승부를 해야지. 그 소외론, 그 낙후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 시민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돼요.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정부 관계자의 입장들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대전시 부시장을 하면서도 혁신도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내걸고 4차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대덕연구단지라든가 과학특구 등 뭐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이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 단지 소외됐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이전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역차별 받았고요. 우리가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지금 46주년이 됐습니다. 46년이 지났죠. 50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덕특구는요. 뭐 50여 개의 분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원자력 연구원도 이제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지금 연구원의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덕특구가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뭐 7, 8년밖에 지금 안 됐는데 연간 매출이 77조에 이릅니다. 우리는 46년 됐는데 17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특별시도 좋고 뭐 거창한 명칭도 좋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도 못하고 내실도 기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뒷북 행정, 졸속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전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나마 다행히 혁신도시법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지역 인재 채용이 확대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종합적인 문제를 재점검해서 대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김정동 차장님. 그 혁신도시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에서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연관돼서 민간기업과 행정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덜렁 그냥 그 논밭을 밀고 거기에다가 공공기관만 이주했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 교수님 그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왔으면 한다. 요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선 우리 도시로 와야 될 공공기관은 어떤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기업 그리고 행정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연구단지라든지 카이스트 대학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기관에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다 똑같이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로 대전으로 오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어느 기관이 오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대전의 장점, 강점을 어필을 해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을 이제 끌고 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박 부시장님께 그래도 뭐 시정을 담당하셨으니까 짧게 답변만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과거의 인연 때문에. 지금 대덕연구단지의 분원이 많은 곳에 설치되고 또 기능도 상당히 분산되고 이랬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남 탓처럼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거치면서 다
해왔던 일이고요. 그런 데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의 정치권 또는 시민사회 모든 역량이 집결돼서 지금 하시는 그런 고민, 그런 그 타당한 말씀 이런 것들을 못 지켜냈던 것들이 저는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걸 좀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남은 과제인 혁신도시법 이거 완전히 지금 해결된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좀 모으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처장님께서 김정동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인가, 우리 전략을 가지고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도시 관련해서 좀 칭찬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고언을 듣게 됐습니다. 네, 다 몸에 좋은 쓴 약이니까요. 네, 그 대전시가 그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시설 유치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저희가 이제 LNG 발전소 그다음에 또 도안지구의 수소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남충희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입을 열면 항상 이 충격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괜찮아요? 네, 뭐 괜찮습니다. 첫 번째 그 평촌산업단지 LNG 발전소 그 문제는요. 가장 시민들이 아이쿠야 한 게 밀실 행정이라는 문제예요. 시민들이 몰랐어요. 주민들도 모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서구갑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그 시의원이 또 싸웠죠. 그러면서 그 시의원이 시위에서 그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알게 된 거라고요. 기자들도. 그러면서 이게 아이쿠야 그럼 이 밀실 행정이 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공무원들 갈등 관리를 잘 못한다.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뭐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뭐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 LNG 발전소 모두 다 갈등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리더가 철학과 가치관 갖고 책임의식 갖고 주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뭐 공론화위원회, 연구 용역, 뭐 정치권의 압력 이런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갈등만 엄청나게 대전처럼 지난해 이렇게 갈등 많은 도시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시민과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 거고요. 정도가 아니라요. 네. 리더십이 제대로 섰으면 책임의식 갖고 철학과 가치관 가졌으면은 밀실 행정도 안 할 뿐더러 갈등도 안 만들죠. 네. 그 덧붙여서요. 네. 지금 우리 남 교수께서는 이제 그 대전시의 그 LNG 발전소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걸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정지되는데도 15년이 걸려서 또 7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1조 5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탈원전 정책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우리나라의 근본 방향이 결국은 신생 에너지예요. 그건 뭐 LNG나 내지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 자체가 지금 벌써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LNG 산업은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전기료를 올릴 겁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죠. 지금 태양광 산업 어떻습니까? 지금 곳곳에 산과 들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원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태양광 산업으로 빚어진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LNG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나아가서 엄청난 태양광 산업이 네. 비세 에너지가 아니라 빚잔치 에너지, 비세 에너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잘 점검을 해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나보다 더 세게 나오네. 네. 김정동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LNG 발전소 자체로 놓고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 발전도 그 자체로만 놓고 와서 이게 꼭 나쁜 정책이냐고 보면 그 고민할 구석이 많은 정책입니다. 근데 남구신님도 살짝 그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새로운 연료 관련된 발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뭐 폭발됐다 아니면 환경 오염이 심하다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정부 정책에 맞춰서 화력 발전소를 줄이면서 LNG를 오는 거냐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주민 수용성이거든요.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험도는 어느 정도고 그게 정말 위험한 거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면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터트리듯이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LNG나 수소연료 발전 같은 경우도 그런 전형을 보여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초기 단계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런 거고 위험한 도는 어느 정도다. 근데 이걸로 인한 장점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 됐으면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고민해서 시민들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미 결정이 끝난 후에 던지니까 문제가 이렇게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박영순 부시장님. 제가 대전시청에서 1년간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시정을 어떻게 방어하거나 또 옹호하는 입장이 된 것처럼 하는데 뭐 저도 지금 김정동 처장님이나 우리 남충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관리에 대한 좀 감수성이 대전시 공무원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좀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또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좀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설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육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들은 조금 입장이 전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만 보더라도 원전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론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고 당장 우리 지역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고 또 원전연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유성 구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만이 가장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는 데 들어는 비용, 유지 관리하는 데 보수하는 데 하는 비용, 향후에 원전을 어떻게 폐기하고 그걸 처리할 것인가 수명이 다했을 때 지금 원전 월성 1호기도 그런 문제에 지금 접근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 전력 효율 비중을 높이는 이 방향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전 탈원전 부분은 저희가 사실 조금 주제 벗어나는 부분이라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1시간, 2시간도 해요. 저희가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얘기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대전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또 청약이 과열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집만 빼고 다 오른 것 같은데 도화는 분양가의 2배가 올랐다는데 좀 많이 허무합니다. 아무래도 취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 혁신도시장은 엄청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연말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한숨을 돌렸지만 또 정치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내년에 공기업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실감을 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이랑 최저임금이 겹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막판에 대출 기재까지 이어지면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걱정입니다. 네. 올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는 전국 상승률 1위, 대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대적인 또 박탈감, 이렇게 특정 지역만 또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정말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우리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지금 12월 16일에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뭐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뭐 분양 상한가를 제한한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보유세를 준다.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의 부동산을 보는 정부의 신뢰성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도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 또 부동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시장 경제를 거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죠. 경제를 교란시키는 문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대전도 이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대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서 대전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천동이라든지 서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광역 도시철도망도 들어오고 지하철 제2선도 들어오고 이런 지역에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우리 대전시도 그 공급 물량을 상당히 늘려서 한 20만 물량을 2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정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제공하는 것은 조금 중량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소형 임대형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급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 가격 상승도 따지고 보면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에 풍선 효과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전 쪽에 이제 관심이 쏠린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또 특히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던 그 이전의 정권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9.13 조치로 수도권에 너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아마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투기자본이 그런 제한이 없는 우리 대전 쪽으로 많이 와서 사실 가수율을 촉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청약자들이 몰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전의 일부 지역의 인기 있는 아파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제일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됐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 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높는 쪽으로 견인해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대전시 차원에서 강력한 억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육동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허태정 시장님 공약이 3,000호 그 드림타운 청년 세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 지금 대전시에서 1만여 호 지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시정비 사업들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남충희 교수님. 그 수도권 규제 덧붙여서요. 대전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세종시 규제 때문에 이 풍선 효과예요. 세종시가 결정적인데 규제가. 그러니까 또 특징은 외지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대전에.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이제 대전 시민들에게 이런 투기 광풍에 절대 휩쓸리지 마십시오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거품 언젠가 빠집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경제를 보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괜히 거품 빠지는 그런 부동산에 넣었다가 큰일 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맞아요. 모든 정권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 정책 피면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 노무현 정부를 완전히 계승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사람 또 정책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에 끌려다녔어요. 그죠? 그 종부세도 도입하고 세금 폭탄이란 말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17번 대책 내놨어요. 그래도 강남 아파트가 64% 오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행착오 인정하면서 부동산 말고는 내가 꿀릴 게 없다 할 정도로 인정을 했어요. 실패한 참여정부와 사람이 똑같아. 정책이 똑같고 이념이 똑같고. 이게 거듭 실패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문정부가 어떤 정책 내놔도 저것도 실패할 거야. 시장 불패.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절대 이 투기 강풍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김정동 차장님. 저희가 이제 매년 10대 뉴스 선정하는데 네. 오늘 아마 나왔을 텐데 부동산이 2위예요. 보통 이렇게 그렇죠.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지는데 그만큼 좀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 시민들이 이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불어서가 아니라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확 오른 거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이제 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자치단체 역할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고분양가로 다른 이제 그 일반 보통 지역보다 높이 그 조합 그 시행자에서 냈을 때 반려를 시켰었거든요. 이제 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유성구하고 서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억제를 하고 조율을 할 것인지 분명히 좀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약해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 거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정치하고 행정이죠. 네. 시장에도만 맡길 거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너무 더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2.16 조치도 말이죠. 이제 일단 숨고르기로 가서 아파트 값은 내렸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전셋값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과욕은 금물입니다. 일정 부분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정권의 큰 경제 정책의 문제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수정을 거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대전은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계획은 돼 있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금 대전의 통합재정 수지 적자가 내년이면 1,000억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내년에 7,500억을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1조 원의 지방채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야구장도 건설해야지, 도시공원 미집행 사업도 해야지. 이 돈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큰 걱정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저희가 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올 한 해 경제가 참 어려웠다 이게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주 52시간제 또 최저임금 상승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아니다 또 그게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역 경제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아주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높은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간의 높은 수수료 또 자영업 자체의 과포화 현상 그리고 이제 또 국제적인 경기가 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 한일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그 과거에는 뭐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때는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한중 경제에도 여파가 있었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아까 육동일 위원장님과 좀 다른 견해가 뭐냐면 강력한 부동산 그 규제 정책을 해서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이것들이 자영업자들이 다 부담이 되고 경제에 많이 문제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서울이든 뭐 다른 지방에도 유학을 가도 너무 높은 월세를 보증금과 월세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 사회에 부동산 지대 추구 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축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영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제로 한 3조 원의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해주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했던 것도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지역 경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동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남충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옹호를 하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미국보다도 떨어져요. 미국은 농구공 아닙니까? 농구공이 2.3%, 3% 성장하면 엄청 큰 거죠. 야구공만한 게 1% 성장 안 한 거예요. 끔찍한 상황.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반성해야죠. 소득 주도 성장이랄지 뭐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이랄지 반성을 해야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고 이상한 약을 그냥 국민에게 그냥 막 먹인 거예요. 그런 경제 정책을 폈다고요. 근데 이 대전은 또 경제 구조가 취약하니까 그냥 한 번쯤 먹고 쓰러지는 셈이 돼버린 거죠. 경제 지표상 전국 평균보다 다 떨어집니다. 뭐 지역 총생산량, 지역 경제 성장률, 고용률, 전국 평균 다 밑에요. 실업률 제일 높아요. 청년 실업률 우리 대전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의 3분의 2가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대전 경제가 그러니 또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죠. 제일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우리. 그리고 월 평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영업자인데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가 대전에 61%나 돼요. 이건 지금 대전이 이게 말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 장사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네. 그러면 경제 정책이 뭐냐? 대전이 경제 정책을 좀 펴야죠. 필 걸 피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실적은 완전 전국 바닥이고 인구는 그래서 줄고 청년 인구 유출되고 향토 기업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걸 문정부 경제정책부터 우리 대전의 경제정책은 아예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걸 반성을 하고 어떻게 좀 이런 경제정책이 뭐다는 걸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줘야죠. 꿈이라도 갖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문제예요. 자영업자가 네.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동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묘하게 정부 경제정책으로 얘기가 왔는데 네.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란 게 무엇이냐. 기업 유치 얘기를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든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 전망 이런 부분 정도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얘기 나온 게 52시간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52시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이 됐었죠. 그리고 내년도 좀 계도 기간으로 50인에서 이제 299인은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좀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냐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틀린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5인 이하, 특히 10인 이하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4대 보험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장 어려운
곳에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멍은 분명히 좀 메워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권한의 폭이 너무 좁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해야 될 것은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그 사회주의 이념은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받는 사회입니다. 정말 유토피아죠. 근데 지금 우리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의 친화적인 경제 정책이에요. 소득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지금 일하는 소득은 줄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투여한 소득이 늘어서 소득이 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계층 간의 갈등을,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인다고 했어요. 줄여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덜 벌으니까. 마치 격차가 줄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 부동산 업자의 불로소득은 늘려주고 노인들의 세금 소득도 늘려주고 그런데 정작 일하는 사람의 소득은 줄여지는 이러한 안 좋은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을 어떻게든지 수정해야 되는데 자꾸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라서 5초만. 저희가 아까 김 처장님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 대전이 관광 산업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영화 산업 왜 못 만듭니까? 전시 컨벤션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 창업 해야죠. 그래서 이 대전에 막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랬을 때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 명칭이 교수님하고 좀 공감인데요. 우리가 판교 밸리를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 특구가 있고 지금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우리가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전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의 그런 미래 비전을 수립해 가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 부분은요 거시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하고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혁신원자력연구원을 경주에 세운다고 해서 지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이른바 이제 좀 위험시설을 취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전에서 이 기업들이나 연구소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요? 원자력연구원에 그 시험용 원자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미국에는 백악관에서 몇 킬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그런 원자로가 있어요. 연구원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근데 그렇게 이 원자력이 발전이 무섭다면 불안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중국 이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쪽이죠.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 43기가 있어요. 지금 18개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또 43기를 더 줘요. 그럼 앞으로 수년 내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서해 넘으면 있다고요. 그건 생각하시죠.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안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자꾸 내쫓는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네, 단순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를 넘어서 그동안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친 사고가 너무 많죠. 관리 문제라든가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그 안전한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폐기물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문제가 계속 터졌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고 사고는 계속 터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어떤 이유로 우리가 실수한 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민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이걸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육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는
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이 기술을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수출도 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이게 연착륙이 돼서 덜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탈원전이 돼야죠. 네.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탈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생 문제도, 재생 에너지도 문제가 생기고 탈원전도 지금 급속하게 알겠습니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게 예. 문제다 이거죠. 예. 원자력 연구원 관련해서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김 차장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노력도 사실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반응하고 있을 뿐이고 접근성이나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나름대로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책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별도의 충분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육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급격스럽게 갑자기 해서는 안 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만한 어떤 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탈원전 정책이 뭐 내일 당장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떻게 그걸 금방 다 폐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력 수급 계획 속에서 그 적법하게 또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생에너지가 지금 그러니까 생각만큼 많은 그 효율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설비 예비 효율 29%, 22%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전력 수급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이것들 기술적으로라든가 기능적으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많은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것이 그냥 좋다, 안 된다, 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원자력 생각합니다.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예. 저희가 사실은 나도 할 대전시 말 많은데 그만합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또 LNG 발전소 문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원자력 이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씩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각 지자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사자성어를 내세웠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실천했는지 평가는 시민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